누구나의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요? 공기 같아서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보태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 말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소도시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는 무뚝뚝함이 훈장이라도 되는 양 감정을 밖으로 내비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남자의 도리인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꽁꽁 숨기고 사셨죠.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뒷모습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느라 현관문을 닫던 그 뒷모습, 겨울 아침이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골목길로 사라지시던 그 구부정한 어깨, 저녁이면 구석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듣던 구분 등 그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저와 나누는 대화라고 해봐야 세 마디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밥 묵었나? 차 조심해라. 끊는다. 그 짧은 말들이 제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온도, 아버지의 숨결, 모든 것이 그 몇 마디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으면서 그 거리감은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도 1분을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 그래. 잘 지내시죠? 그래, 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래, 끊는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자식에게 딱히 할 말도 없는 그저 무던하고 담담한 사람. 어쩌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직장 생활 25년 차, 50대를 넘어선 저의 서울살이는 늘 전쟁터였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들, 회의와 보고서, 끝없는 야근과 눈치 보기. 그 속에서 고향의 아버지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아버지는 혼자 그 낡은 집을 지키셨습니다. 혼자 밥을 하시고, 혼자 설거지를 하시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시다 혼자 잠드시는 날들. 가끔 전화를 드리면 늘 똑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려오지 마라, 바쁜데 뭐하러 오노. 그 목소리엔 늘 외로움 대신 무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했으니까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신 게요. 날씨 춥다, 감기 조심해라. 오늘 비 온단다, 우산 챙겨라. 저녁은 먹었나? 투박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썼을 그 짧은 문장들이 제 휴대폰 화면에 툭툭 걸렸습니다.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찾아 누르셨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의 중에 온 문자는 확인만 하고 덮어두었고, 술자리에서 온 문자는 다음 날이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가끔 답장을 보낼 때도 예, 알았어요, 바빠요 같은 단답만 툭 던졌죠. 나중에 전화드려야지 하는 마음은 언제나 지금은 바쁘니까 라는 핑계에 가로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바위처럼 계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그냥 언제나 거기 계실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중요한 회의가 줄을 이었고 제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전화기는 손에서 떨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이었을까요?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아버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전화가 올 시간인데
웬일인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좋아하셨거든요. 문자는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된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 말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아, 바쁘지 않으면 이번 주말에 한번 들러라. 아버지는 괜찮다. 문장은 짧았지만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늘 오지 말라고만 하시던 분이 들러라니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오라고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붙은 아버지는 괜찮다는 말에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괜찮다는데 뭐.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다음 달쯤 가보지 뭐. 어차피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변명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당신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뱉은 비명이었다는 것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야 했던 한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는 것을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아버지의 문자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손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고 지하철 안은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데서 전화하면 아버지가 잘 못 들으실 텐데 집에 가서 조용한 데서 전화드려야지. 그렇게 또 한 번 미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의 숙제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내일 있을 학부모 상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씻고 나오니 어느새 밤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 늦었네. 아버지 주무실 시간이야.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 드려야지. 저는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찼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그날 밤 11시 반쯤이었을까요? 잠결에 휴대폰이 한번 징하고 울렸습니다. 눈을 뜨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던 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생애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아주 짧고 군더더기 없는 어쩌면 가장 아버지다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새벽 4시, 고요를 깨는 요란한 벨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그 기분. 불길함은 단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영수 씨 댁이죠? 여기 남부지구대입니다. 아버님이. 그 뒤의 말들은 흐릿한 안개처럼 들려왔습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 구급대원의 목소리 이미 숨이 끊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난 것 같다는 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옷을 챙겨 입고 주차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은 손이 바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텅 빈 새벽 도로를 달리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젯밤 읽지 않은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11시 반에 온 그 문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미안하다. 단 네 글자였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아니면 무서우니 와달라는 도움의 손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흔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셨을까요? 왜 도와달라고, 아프다고, 무섭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 걱정만 하셨을까요? 장례식 내내 저는 손님을 맞고 절을 하고 술을 따랐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속도로에서 다 쏟아버렸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울어서 말라버렸는지 그저 현실감이 없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으셨는데 어쩌나.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복 있게 가셨네. 오래 앓지 않고 가신 게 어디예요? 복 있게 가셨다고요? 고생 안 시키셨다고요?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쓸하게, 처참하게 장례를 모두 마치고 손님들이 떠난 텅 빈 상가 앞마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꾸셨던 마당에 흙냄새가 났습니다. 유품으로 건네받은 아버지의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버튼들. 액정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마 언제 떨어뜨리신 모양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러 문자 수신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보냈던 무미건조한 답장들이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예, 알았어요.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지 않았던 혹은 읽고도 대충 넘겼던 아버지의 문자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밥 거르지 마라. 요새 야근 많이 하나 몸 상한다. 차 조심해라 뉴스에 사고 났다 하더라. 비 온단다 우산 있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얇은 옷 입지 마라. 아버지는 정말로 괜찮다 걱정 마라. 문자함을 더 올라갔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의 문자들 모두 똑같았습니다. 하나같이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낸 그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를요. 혼자 가는 길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새벽에 잠을 깨워 마음 쓰게 할까봐, 끝까지 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그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고통보다 자식의 수면을, 자식의 평온을 먼저 걱정하셨던 겁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들러라는 그 문자도 아프니까 와달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식의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간절한 청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 덧붙이셨죠. 그것마저 부담스러울까봐, 그것마저 미안해하며 가신 겁니다. 저는 그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그제야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50 넘은 아들이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왜 한 번도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 짧은 문자 한 통에 탑장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왜 전화 한 통 제대로 걸지 못했을까요? 당신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던 제 오만이, 제 게으름이, 제 이기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엔 아버지의 마지막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 휴대폰으로 바꿀 때마다 가장 먼저 옮겨 담는 것도 바로 그 네 글자입니다. 미안하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평생 제게 하셨던 말수가 적은 안부들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다는 것을요. 밥 묵었나는 너 건강하게 살고 있니였고
차 조심해라는 너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란다였고, 끊는다는 사랑한다였다는 것을요. 그 문자는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의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간절한 청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미안해하며 떠난 한 남자의 고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되죠? 당신이 지켰던 그 자리, 당신이 남겨준 그 침묵의 사랑으로 저도 제 아이들을 지키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아버지가 하지 못하신 그 말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문자 저는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토록 다 읽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탑장하지 못한 그 문장은 제 남은 생 동안 가슴 한편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아픈 숙제로 남을 테니까요. 미안하다, 그 네 글자가 저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됩니다. 미안해 하실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요.